가면 항상 핀 마이크를 집어달라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혹시 뒤에 안 들리시면 말씀하세요. 마이크 다시 들고 가겠습니다. 예. 회장님이신가요? 네, 공문회장님께서 보니까 너무 과대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네,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아까 대륙학교 15기 아직 시작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15기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딱 프로그램을 보면서 15기에 제 명단이 없구나. 그리고 15번을 했으면 벌써 한 강의당 10번에서 12번씩 초빙을 하면 150명이 왔다 간 건데 150명에 대해서 한 번도 못 왔구나. 약간 섭섭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지도가 낮구나. 조금 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뼈 있는 농담이죠. 오늘부로 저를 다시 부를 수도 있고 다시 안 부르실 수도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저를 이렇게 갑자기 오라고 하신 것은 아까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요. 보면서 또 지금까지 대륙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여기서 컨셉을 가지시고 하신지 대충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아마 이 주제인 것 같아요. 가장 뜨거운 주제죠. 세상이 많이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저는 북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국제정치학과 북한학을 했는데요. 저희조차도 대단히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혼동에 빠져 있고요. 어느 한쪽은 아주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는 크게 정치 색깔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굳이 이제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 지금 북의 발표나 이 전제 사항에 대해서 누가 더 혼란스러울까요? 진보가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보수 별로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디올백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은 정말 소위 북한을 한다는 사람들, 진보 진영들, 특히 시민단체들,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회장님이 그러셨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사항을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나 이쪽 하신 분들이 그냥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야기하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항을 저는 언제부터 시작됐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냐면요. 제가 나중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는 2008년에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나온 게 2011년에 나왔는데 아까 약간 연도가 틀렸는데요. 2011년에 나오는데 제가 군에서 나오기 전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부의 북한 정책과라는 곳에서 북한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자회담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 북을 담당하고 회담도 나가고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때 제가 2008년에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200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이미 저는요. 북이 이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쓴 사람이에요. 북은 따로 갈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15년이 지났는데 제 말대로 됐어요. 제가 뻘짓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덕에 제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여러분들 2021년에 북이 당규약을 바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당규약을 바꿨습니다. 이때 우리 학계에서도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이미 북은 이번에하고 비슷하게 민족과 통일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건 아니지만 당규약 전문에 이미 비슷하게 상당한 부분 따로 갈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여왔죠. 그런데 이 순간에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바본 거예요. 소위 바본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뭐 확증 편향, 확인 이야기하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북이 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뭐 진보 보수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큰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가장 좀먹고 지금까지를 막아왔던 가장 큰 학문적 학설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의 이론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북한 붕괴론이에요. 붕괴론입니다. 바로 90년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고 95년도 뭐가 됐습니까?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96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96년도에 한반도에서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 정치학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 나이국 인다는 정치학자들, 국제 정치학자들이 한국에 다 모였었어요. 그때 모였을 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라면 100명도 넘죠. 그 학자들한테 어떤 질문 조사를 했느냐. 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견딜 것인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70%가 5년 후에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지성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70%가. 심지어 어느 연구학자는요. 북한을 전공한 연구학자는 3년 후까지 5년 후까지 북한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 자기는 학자질을 안 한다고 하니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북한 붕괴론이 우리의 쉽게 말하면 한반도의 미래를 가로막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어떤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최근에 5년 동안 남북관계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과연 북한 붕괴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저는 북한 붕괴론만큼 더 무서운 게 뭐냐? 근거 없는 북한 희망론이에요. 북한 대화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최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하노이 하셨는데요. 하노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 지난 정부가 끝나기 전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까지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하고 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왜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무엇 때문에? 북이 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까? 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압박해서 남쪽을 압박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지 아시겠죠? 제 말이 틀렸나요? 거의 10명 거의 다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김동엽 검색해서 그 비슷한 검색을 쳐서 한번 해서 저는 뭐라 그랬는가 찾아보세요. 저는 하늘 두 쪽 나도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북이 그렇게 미사일 쏘는 게 미국 협박에서 제재에 뭐라 그러냐요? 제재 완화시키고 남쪽 협박에서 미국 설득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이런 것 같이 하니까 되게 섹시하고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거 한다고 미국이 아이구나 무서워하고 양보합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전히 대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소위 보수진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지난 정부에 한자리 했던 사람들, 소위 진보딱지 붙은 그런 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더 많이 해요. 자기는 끝까지 대화를 해야 되거든. 끝까지 대화를 해야 되거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여기 마지막 강의하시는 분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장관님 출신이시고, 예, 한 번도 현유신데, 예, 제가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특히 토이보 방송 나가기 전날에 나하고 통화하시면 절대 내일 아침 가서 절대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하는데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붕괴론과 대화론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똑같아요. 붕괴론은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못 견디고 지풀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 북한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대화론은 북한을 아는 건가요? 왜 대화론자는 대화론자 나온다고 생각하겠어요? 대화론자들 왜 북한이 대화를 나온다고 생각하겠어요? 붕괴론은 똑같습니다. 북한을 무시하는 겁니다.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제재를 구걸할 것이다. 대화에 기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붕괴론이든 대화론이든 똑같은 양자 모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북이 했던 이번에 결정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북이 이번에 했던, 제가 혹시 저하고 지난 수년 동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들어보신 거는 그래서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강의를 오늘 결론이기도 한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북의 시정연설 발표한 내용을 보고 헉했어요. 헉한 내용 중에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옵니다. 옛날 어떤 대통령이든 북한의 어떤 지도자든 간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뭐는 똑같다? 통일 방안은 똑같다. 그게 보수이든 진보이든 똑같다.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10년 동안 하고 다녔어요. 10년 동안. 저는 이미 이 통일 방안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뭡니까? 예, 3단계 통일 방안이 있죠. 예, 임동원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 임동원 선생님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임동원이 예, 멘토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시고 같은 군 출신이시고 또 군 학자로서 같이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멘토로 꼭 모시는 분이신데,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임동원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동원 선생님, 그 3단계 이야기, 3단계를 본인이 만드셨습니다. 3단계에서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아요? 김구은 2단계는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뭐 백낙천식, 최장집식 통일방안 다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존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기 세대들 보시니까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통일, 그 단어의 통일은 과연 뭔가요? 과연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헌법 위반 통일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그게 통일 방안이에요. 지금까지 통일 방안이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것이 3단계든 아니면 우리가 한민족 통일 방안이든, 예, 방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 결국은 뭐냐? 한 체제가 한 체제를 집어먹는, 한 체제가 사라져야만 가능한 통일이에요. 아닌가요? 그것이 진보적 통일이든 보수의 진영의 통일이든 어떤 대통령의 통일이든 간에 우리 통일은 말을 하지 않고 약간의 과정이 다를 뿐이지 한 체제가 사라지는 통일이에요. 한 체제가 사라지는 통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통일이
아까 이제 동독 이야기 하셨는데요. 동독은 어떻게 뭐 한체제가 살아있는 통일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뭐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아까 뭐 되게 유명한 독일 총리를 지신 분이 했던 말에서 그럼 대한민국이 강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달라져야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 당시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처했던 입장이라든가 국제적인 정사와 지금 저희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냥 국제적으로 그냥 덩덩거리고 살 수 있으면 북한이 무릎 꿇고 들어올까? 불가능한 통일이요. 우리만 잘 살아서는 절대 되지 않는 통일이에요. 예. 옛날에 소련이 사라질 때의 그 시기와는 다른 생기예요. 이런 소련은 사라졌던 시기였고 지금은 중국은 올라가고 있는 시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국제 구조가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던 통일을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능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게 가능한 방법은 지금 만약 예를 들면 우리 헌법상에 있고 여러분들이 노래로 계속 불렀던 그 통일 어느 진영도 그러니까 뭐 부정하지 않았던 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죠? 북한이 망해야 돼요. 북한 붕괴로. 근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 망했는데 망하겠어 쉽지 않습니다. 북한 붕괴론도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이야기 되고 있는 거. 전쟁이에요. 예, 전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한 놈이 죽고 한 놈이 살아야 되잖아요. 한 놈이 망하지 않으면, 한쪽이 망하지 않으면 둘 중에 누구든 이겨가지고 한 놈을 박살내가지고 통일시켜야죠. 방법 두 가지예요. 한 놈이 자동적으로 망하든가 아니면 싸워가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한 놈이 망하는 거, 자꾸 놈을 얘기해서 한쪽이 망한다는 것은 현재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으로 갔어요. 예. 뭐 그렇다고 북이 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김일성 죽으면 우리 게 될 것 같았고 김정일이 죽으면 우리 게 될 것 같았죠. 안 되잖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뭐냐?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과 정권이라는 것과 체제가 달라요. 우리는 이걸 하나로 봐버리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정권이 망하면 체제도 전환되고 국가도 망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권이 망하더라도 그 체제는 그냥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도 있고 국가는 그대로 존속될 수도 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과거의 동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뭐냐면 체제 전환도 됐고 정권도 망했죠? 국가도 하나로 합쳐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소련이라는 국가가 그 디펜스를 못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북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 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반도에는 뭐가 있죠?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있어요. 우리가 통일돼서 주한미군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예. 후방기지 더 훨씬 강화됩니다. 강화되죠. 예. 그러면 중국은 지금은 주한미군을 어디서 대응하고 있죠? 중간에 북이라는 버퍼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대응하고 있어요. 또 유엔사 후방기지와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한국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요. 주한미군의 영향권이 또 유엔사의 영향권이 어디 가죠? 압록강 금강강. 미쳐버리는 거죠. 그거 용인할 것 같아요? 용인 안 합니다. 대통령이 용인 안 해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한 있더라도 다시 다른 정권에 앉혀서라도 그 짓은 못 보는 거예요. 소련같이 힘없어가지고 바르샤바 조약이 날아가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착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정권과 체제가 한 통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한 통이 아닙니다. 한 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로는 이젠 더더욱 불가능해요. 김정은 정권이 내일이라도 어떻게 망한다면 이게 감이 떼어서 우리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뭔가 또 다른 정권이 되어서 더 친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전쟁해야 되는 건데,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저는 군인 출신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스위스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마지막 질문이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아니, 그러니까 북이 내려오면 뭐 한국에서 막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황당해서 일단 전제는 걸었죠. 예, 미리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핵을 북이 갖고 있고 우리가 핵을 없다고 손치더라도 1년에 60조씩 써대는 대한민국이 설령 핵이 없다고 넉넉고 있다고 하면 두 가지. 예. 예, 우리 군 다 죽어야 되는 거고. 설령 내려와서 적화 통일한다고 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뭐야? 소위 말 졸로 보는 거거든.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소위. 예. 뭐 월남, 베트남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수준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번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에 긍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산주의 살고 싶진 않아요. 살고 싶진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긍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뭐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서도거리는 안 좋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천내로 온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못 막는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군인들 장성들 60조 쓰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예. 무덤에 끄집어내가지고 다 뭐 북한 참전을 해야죠. 해야죠. 뭡니까? 그 정도 썼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에서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재래식 군사력이 몇 등인지 혹시 아세요? 전 세계 6등입니다. 북한은 핵을 배후하고 재래식 군지가 30등이거든요. 6등이라고 하면요. 이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 빼고 일본은 우리보다 뒤에 8등이에요. 일본이 앞에 있다 뒤로.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세요. 제일 셉니다.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핵을 있는 국가가 붙어서 한번 쳐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북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네? 다 죽어요. 네. 소위 공멸입니다. 1953년 7월 23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이죠.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160개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몇 등이었을까요? 159등. 64불. 전 세계에서 꼴찌 2등. 남북한 포함해서 농지 경작률의 약 48%, 북한만 치면 약 60여 % 이상이 못 쓰는 땅이 됐어요. 대동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다음의 전쟁은 그조차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북이 대한민국에 핵을 쓴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제 같으면 핵 안 써요. 핵 쓸 이유가 없어요. 북이 지금 갖고 있는 핵 숫자가 100개도 채 안 될 건데요. 미국한테 쓸 핵도 부족해 죽겠는데 남쪽에 쓸 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은 핵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질량적 기하급 숫자로 수를 늘리라고 할 겁니다. 이제 이게 100개, 20개 넘어가면 남쪽에 쓸 것도 이게 하겠죠. 지금은 여전히 남쪽에 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남쪽에 굳이 안 써요. 뭐하러 씁니까? 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쪽은 안 써도 될 만한 게 되는데. 북이 갖고 있는 요즘 보면 KN-24, 24, 25, 이스칸다르 A-10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한 600에서 8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미사일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북한만 이스칸다르, 북한산 A-10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사거리가 600에서 800km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의 전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면 모르지만 백두산부터 저 제주도까지가 1200km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신우주부터 부산까지 직선거리 얼마인지 아세요? 신우주부터 직선거리? 3,000리. 예? 3,000리.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예? 되게 많이 보시네요. 정확하게 680km입니다. 680km입니다. 예.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직선거리 680km밖에 안 돼요. 자, 북이 갖고 있는 미사일 600에서 800km입니다. 800km입니다. 이스칸다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가고 막 뭐 어마무시한 이상한 미사일입니다. 예. 웬만한 그 쉽게 말하면 뭐 차폐 시설 이런 거 다 부셔버려서 폭발시킵니다. 자, 이런 미사일 하나 날라왔어요. 안에 핵탄두 달고 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같으면 어디 쏘겠는지 아세요? 예, 원자력 발전소 쏘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몇 개 있죠? 총 30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원자력 발전소 30개, 현재 작동 중인 게 24개. 24개. 작동 가는 게 24개. 그 다음 폐기 처분하거나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총 30개의 예,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에도 여러분들 한국 원자력 그 홈페이지 좀 씌워보시면 오늘 작동하고 있는 게 아마 21개 내지 22개? 한 2-3개, 24개 중에 2-3개는 정비하고 있고요. 예, 아마 21개에서 22개 정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예, 정도. 그 외에 뭐 6개까지 합쳐서 딱 설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일본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하지 맙시다. 한 발만 맞으면요. 예. 그 미사일 한 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 발은 여수 화학공장 맞고요. 하나는 포항제철 맞고, 하나는 서해에 있는 AG 정유 공장 한 2대 맞으면, 우리 옛날에 뭐 태안반도에 기름배 하나 들어있다고 난리 났잖아요. 방금 했던 그 정도만 해도요, 우리나라 최소 한 20년은 못 쓰는 땅이에요. 죄송한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네,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짓들, 힘의 연평화는 정말 국민의 목숨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에스컬레이션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한강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아직 시작도 안 했네. 네, 시작도 안 했네요. 네. 자, 오늘 질문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궁금한 질문이 2가지일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시지만 두국관계 선언과 한반도 군사위기. 그러면 이거 뭐냐면 두국관계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헤어질 결심. 네. 자, 북한은 헤어질 결심을 했는가? 라는 거죠. 북한은 헤어질 결심을 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군사위기 또는 이제 가면 북이 이번에 이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과 통일이라는 단어 세우고 없애버리고 뭐 관련된 기구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3대 통일 헌장탑까지 다 이미 아세요? 평양에 있는 헌장탑 벌써 이미 부셨어요. 우리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벌써 그 자리 부셔서 밀어버렸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얼마 전에 이걸 했을 때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쪽 진보 진영 쪽에서도 아주 좀 좌측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였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헤어질 결심을 나는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 결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저쪽은 아니다. 전술적 결심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정통성 이런 것 때문에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가 이야기했던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게 뭐냐면 보수 진영이나 이쪽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이야기예요.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듣느냐? 전국 빨갱이 소리 듣는 거예요, 사실. 예. 김일성, 김정일 시기가 아니라 김정은은요, 진짜 아주 실용적이고 수의수렵 같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MZ 세대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거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도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그분들이 더 오도가고 있는 거거든,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부분이에요. 어찌되었든 부관계설에서 헤어질 결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어질 결심을 하다 보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까 이제 민족 통일이지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소위 적대적 국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특수한 관계,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의 관계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하느냐, 소위 말해서 남벌이라고 하죠. 남쪽 정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그것만 딱 이야기를 이제 딱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북한은 아까 헤어질 결심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은 그러면 전쟁할 결심을 했는가? 헤어질 결심, 전쟁할 결심. 오늘의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질문을 던지네요. 헤어질 결심과 전쟁할 결심이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질문에 대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먼저 답변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헤어질 결심 오케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어떻게 놓고 보면 전략적 결심이고 정말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보고요. 전쟁할 결심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은 전쟁할 결심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쫄지 않을 결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북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쪽으로 가면요. 전쟁할 결심 혹은 전쟁에 맞설 결심. 그건 저는 전쟁에 맞설 결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북은 분명히 남반부 전 영토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조건절이라고 하죠. 조건절을 단 거예요. 조건절. 뭐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러면 우리는 쫄거나 항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겠다. 그 맞설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조건절이죠. 그래서 분명히 전쟁 불사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조건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격하면 반대 저쪽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단순히 그냥 안보적 차원, 군사적 차원으로만 이야기하기로는 대단히 북한의 소위 말해서 이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죠. 군사적 언술이 대단히 되게 포괄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북이 단순히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남이나 아니면 미국이 북을 공격했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침범했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단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군사전쟁을 넘어서서 여기가 표현 안 왔나요? 여기 있네요.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없는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5가지라는 걸 작년에 발표한 것이 저작년이죠. 2022년에 북한이 핵을 법령을 만들면서 내가 이때는 핵을 쓸 거야 라는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는 조건을 5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핵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의 지휘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암살 이런 거 그런 걸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5번째 조항이 참 재밌어요. 5번째 조항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과 북한의 그 국가의 치명적인 이익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본인들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포괄적이죠. 단순히 군사적인 게 아니라
북한 인민들이라든가 국가의 이익에 치명적인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치명적인 뭔가 위해를 가.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신의 인권 문제, 경제 문제,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 문제를 갖고 북한을 옥죄어서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소위 인권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북한을 소위 말해서 고사시키려는 이런 노력들까지도 결국은 참지 못할 수준이 되면 뭐다? 결국은 쓰겠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는 공격을 안 했는데 나는 군사적 공격을 안 했어. 그런데 사실 지가 고양이가 지를 코너에 몰아놓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 안에서 고사되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가자 지구 이것도 결국은 하마스의 공격이 촉발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마스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하마스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가자라는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옥이죠. 감옥소죠. 심지어는 물 들어가는 것까지 식량 들어가는 것까지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안에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게 폭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석들이 또 대단히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공격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았어 니들이 날 먼저 공격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거의 포위나 이런 것들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북이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전쟁의 말살 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단히 그래서 제가 밑에를 보면 명확히 단순히 조건부 전쟁 물사론이 아니라 대단히 공세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다.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공격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뭔가를 정권이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이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 2007년도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제이커브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영어의 J자 모형을 다는 거죠. 여기서 뭐 경제학자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거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쓰는 겁니다. 뭐냐면 통상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하면 처음에 투자 이익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하면 다시 이익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똑같죠. 제가 이 자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릴 때 굳이 사진 안 찍으시고 여러분들 이 자료 저는 제가 강의하는 자료는 항상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인터넷 뒤져보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 페이북에 들어가서 이거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요. 제가 10년 전 보시면 딱 연도만 조금씩 바뀌었지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모든 어떤 상황이 아까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간에 변화가 되면 처음에 조금 불안하게 됩니다. 그죠? 주변의 변화가. 하물며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딸이 대학교에 합격했어. 좋은 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기숙사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몇 달 살아보니까 딸이 잘해.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북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이 변화의 축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화의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은 안정성의 축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어려우시더라도 자, 변화가 시작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해되시죠? 변화가 시작되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건 개혁 개방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은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개혁 개방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통제 가능한 개혁 개방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인형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이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이 작동을 설령 뭐 어떤 사람은 부분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 개혁 개방을 아예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북한 공부를 해보시면 과거에도 무슨 뭐 여러 가지 경제법이나 친일 조치 같은 거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기는 본인이 통제 가능한 개혁 개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정은 시기는 과연 여기 멈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그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근데는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게 바로 핸드폰이라고 봐요. 바로 정보예요. 옛날에는 물리적인 국경과 물리적인 차단은 이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뭐 소위 말해서 그 강압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런 기제가 통했어요. 뭐 여러분도 아는 5 담당제 이렇게 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통하죠. 사실 2011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랍에 있었던 아랍의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요. 이 자스민 혁명이 바로 뭐죠? SNS, 핸드폰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북한의 핸드폰 숫자가 약 600만 대, 공식적인 숫자가 600만 대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중국 핸드폰까지 합치면 800에서 900만 대, 100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하고 다른 통제된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세 가지인데요. 핸드폰이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장마당입니다. 네, 장마당. 시장입니다. 예, 통제 안 돼요. 사실. 이제는 북한도 이 장마당을 정권이나 이쪽에서 오히려 장마당을 이용을 하죠. 여러분들 제가 2018년에 우리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평양에 갔었죠. 평양에 가가지고 카퍼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가면서 과학자거리, 창간거리 쫙 나왔죠. 나오는 그림을 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테니스를 좀 치는데요. 테니스 치고 그 주에 테니스 치러 갔더니 우리 테니스 회원 중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저한테 제가 이제 북한 학자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김 교수, 이 교수 대통령 그 퍼레이드 하는데 봤는데 북한 평양 거리에 나왔는데 북한 평양 시내 무슨 50중 건물이 왜 이렇게 많아? 언제 저렇게 지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 가신다고 지난주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제가 얼른 돌린다고. 예, 얼른 바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굶어 죽는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것은요, 2011년, 12년, 13년부터 엄청나게 올라서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신우주 그쪽 건너편을 가시면 저희 같은 경우 매년 가서 신우주 사진을 조중 적정 사진을 계속 찍기 때문에 건물에 올라간 거 딴데 비교를 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뭔 돈이 있어서 저걸 올려? 네. 그러니까 북이 미사일 쏘고 막 핵실험하고 막 이러면 뭔 돈이 있어서 제재인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도 다르거니와 다르죠. 그럼 먼저 우리 방송에 나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미사일 한 발 안 쏘면 인민들 곡기가 얼만데. 그것도 잘못된 생품이죠. 우리가 미사일 한 발에 7억 8억 할지 모르면 걔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그렇게 악마를 시키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장마당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인데 사실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옛날같이 소위 말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소위 말 주머니에서 꺼내서 통치자금을 할까요? 소위 우리가 북한으로 치면 궁정경제라고 합니다. 비자금 경제라고 하는데 그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소위 말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 먹여 살리기 바빠 죽겠는데 이걸 갖고 무슨 그걸 집중할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북한은 세금이 없거든요. 말만 세금이 뗍니다. 근데 세금이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슨 노릇을 할까요?
다 누구 돈이다? 바로 장마당의 쩐주들 돈. 우리가 그걸 쩐주라고 합니다. 돈주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쩐주라고 합니다. 네. 돈전자를 쩐주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북한에는 캐비넷 열어보면 북한 안에 장롱이죠. 장롱을 열어놓으면 위안화 내지 달러를 우리나라 치면 소위 말해서 10만 불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약 4에서 5만 명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위안화 또는 달러를 캐비넷 내에 장롱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벌었겠을까요? 어떻게 벌었을까? 절대 몰래는 못 봅니다. 장마당에 앉아서 버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장마당에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돼요? 조중조견을 넘어가서 물건 떼와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있겠어요? 예, 그쪽에 있는 경찰, 소위 말해 그쪽 경찰, 관리들한테 있죠. 상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판 뭐죠? 정경유착이 있는 거야, 사실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4에서 5만이고 먹여 살리는 식구가 4, 5명 되면 한 20만이 소위 말해서 쩐주, 그러니까 부자들이에요. 예. 그런 부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통일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김정은 정권이 잘 되길 바라야 돼요. 예. 물론 불만도 있어요, 그들은. 불만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들은 어찌되었든 머리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공식적으로 약 2,000불 가까이 돼요. 1,800불에서 2,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만에서 4만 불 이야기하는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토크빌의 역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토크빌. 들어보셨어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18세기,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토크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빈곤에 있거나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3대 욕구도 있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뭘 못한다? 불만을 겉으로 표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욕구를 해소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투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여러분들 잘 보면 1인당 국민소득 600불, 700불 이하에 있는 소위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빈민국가들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없습니다. 걔들은 다 도망가죠. 군부 독재가 어떻고 별 지랄을 다 하는 한 있더라도 국민들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고 살만 하면 뭐가 된다?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선호의정이라고 하는데요. 딱 어느 순간 이게 딱 얼마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의 정치사를 한번 쭉 훑어보니 대충 어느 정도다? 1,000불 정도 넘어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정도 넘어가면 개인적 욕구가 겉으로 표출되는 시점이라고 통상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개인적 욕구가 표출이 된다고 해서 뭔가 소위 시민혁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구심체가 없어서. 시민혁명이 성공하려면 구심체가 있어야 돼요. 이 구심체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2,000불이 넘어지는 시점이라고 통상이에요. 2,000에서 3,000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짠한문 사태. 이때 중국이 1,000에서 1,500불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구들에서 나오긴 했는데 구심체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토크빌 역설에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토크빌의 역설에서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그러니까 경착륙을 하냐 아니면 유혈혁명이 일어나냐 하거든요. 다 유혈혁명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만약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정권을 가지거나 권력층이 그 소위 말 인민들이 갖고 있는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프트 랜딩을 한다고 하죠. 경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맞게 되면 어떻게 유혈혁명으로 간다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토크빌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했다면 우리가 경착륙을 했을까요? 아니, 하드랜딩을 했을까요? 소프트랜딩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87년. 예, 바로 87년도. 87년도죠. 정확히 말하면 80년부터 87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두 번 경험했어요. 아까 80년도와 87년을 비교하시면 지난 7년에 우리가 민주화, 예, 우리가 사실은 뭐 여기 그 전 세대도 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전후 국법부터 산업화, 경제화를 이끄는 이 과정 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쨌든 뭐 저는 그분들이 전후 국법을 하셨고 경제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중간 우리 뭐 전투의 스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소위 개별적 그건 저항은 존재했었죠. 그러나 구심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1980년도에 우리 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3,000불. 1980년도에 3,000불. 아유, 너무 크게 보시네요. 우리요? 보세요. 1,200불. 예, 1,000불 막 넘었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불이 언제 넘었을까요? 1985년입니다. 네, 1985년. 87년 있기 전 바로 전년 1986년 우리가 인당 국민소득 2,460불. 우리도 그 아까 내가 말했던 수치를 그대로 맞게 떨어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87년도 물론 여기 그 세대들이 계시겠다고 생각합니다. M86 세대가 계시겠고 저는 M86 아닙니다. 저 69년 M86 낄 수 없는 M86입니다. 어디 가서 M86 절대 아닌데 예, M86이라 요금 욕대로 바지 얻어먹는 예, 요즘 바지로 얻어먹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예, 같이 요걸 먹어드리고 있는 69년 88 꿈남학군입니다. 절대 M86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때 대학생들이 이런 세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하게 87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심제가 있었고 누가 끌고 들어와요? 선호의정이라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일들 하니 있더라도 뛰어나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누구겠어요? 학생들이 아니에요. 바로 직장이네. 맞아요. 직장이 화이트 칼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바로 그거예요. 학술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돼요, 사실은요. 자, 제가 이거 긴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1,800, 2,000불 상황이에요. 핸드폰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이 점에 멈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옛날에 성군정치, 주체사상 통제를 갖고 여기에 우리 소위 말해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그대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 만약에 그렇게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지 시간이 지나면요 더 속도가 붙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본인이 통제를 하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어떤 쪽으로 길이 가냐면 검은색으로 갑니다. 검은 라인으로 가요. 요 라인이 소위 말해서 북한의 정권의 임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m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면 이쪽으로 떨어질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곡선을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을 올리고 최소한 녹색선을 올리면 내려가다가 바통을 치고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모든 국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유를 변경시키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 뭘 보여줘야죠? 딱 두 가지 선물을 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돼요. 하나는 뭐다? 안보. 하나는 경제. 이거는 북도 마찬가지예요. 안보와 경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선거할 때 똑같이잖아요.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는 것도 뭐 우리나라라고 다르겠어요? 중국이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중국이 당대에 할 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물론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뭐 지금 3월달에 러시아 선거를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게 가짜든 진짜든 간에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경제라는 것과 인민이라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과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북한은.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 두 마리 토끼가 뭐다? 대단히 투명해요. 그죠? 소위 말해서 국민들, 인민들의 머리도 끼었죠. 핸드폰 있죠. 장마당 있죠. 소문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민을 설득할 방법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군정책 이런 게 아니라 북은 결국 어떻게 했다? 북한의 정치 노선을 어떻게 정치 노선을 선군정치나 같이 과거의 주체 사상을 뭐로 바꿨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바꿔버리고 이제는 김정은 시기에 소위 말해서 정치 방식이 뭐라고 딱 북한의 노동 당귀하게 딱 못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을까요?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김정은한테 무서운 것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다. 인민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불 넘어가고 핸드폰을 들고 있고 장마당에 뛰어다니고 장롱 속에 수만 불씩 갖고 있는 그들이 본인을 유지시켜주는 본인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는 그게 딱 갭이 생긴 시점이 어디냐?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은 김정은 시기가 아니라 2008년에 이 갭이 딱 생겨요. 그래서 2008년이 대단히 중요한 2018년이 아니에요. 2008년입니다. 2018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8년이라고 김정일 때예요. 북은 김정일 때 이미 이 길을 가겠다고 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왜 놓치고 있었냐? 그때가 이명박 때였어요. 제가 그때 북한 남랑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북은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 정권을 잡은 사람들 이명박 박근혜 이어지는 사람들은 북은 여전히 때려잡아야 될 놈들이고 붕괴시켜야 되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규정하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때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소위 말해서 장관 차관하시고 하셨던 분들 강의도 많이 오시겠던데요 보니까 이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딱 2008년에 북을 보는 시각이 딱 거기서 멈춰 있어요. 죄송한 얘기. 아마 그분들 지난 10년 동안 이런 강의 자리에서 와서 강의했던 내용들 딱 10년 전 2008년에 북을 쳐다보는 시각과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죄송한 얘기. 정말 답답해요. 진짜. 캐비넷에다 집어 던져놓고 10년 후에 있다가 저하고 9년 만에 정권을 누구 때문에 찾았다? 여러분들 때문에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촛불로써. 맞죠? 그 사람이 찾았어요? 아니잖아요. 잘나서 여러분들이 찾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못나서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뺏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잘해보라고 줬어요. 근데 5년 만에 말하고 있죠. 죄송한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이번 정부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구는 몰랐어요? 다 알았죠. 다 알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북이 투코리아를 이야기하고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남쪽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군사적인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 저렇게 막 한미일하고 미국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북이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택도 없는 소리. 그냥 확인사할 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최소한 80% 이상은 지난 정부 책임이에요. 지난 정부 책임. 감히 말합니다. 그 반성이 없으면 한 군데도 못 갑니다. 2018년은 정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세현 장관님 책에 제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요. 이 정세현 장관님 책에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쏟아부었던 이야기가 정세현 장관님 자서전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우리 그 그러니까 평양선언이 딱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학자 중에 유일하게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안 되라. 이걸 정말 하면 우리가 되는데 이거 못하는 순간이 끝이다.
예, 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선장의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평양선언 5조 2항 혹시 아세요? 평양선언 5조 2항. 평양선언 5조. 평양선언 5조가 바로 북핵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우리 정부의 우리 대통령께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성남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DDP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프레스센터가 거기 꾸려져 있었거든요. 그 프레스센터에 제 당사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일성을 던진 게 뭐냐? 평양선언의 가장 큰 성과의 일성을 던진 게 바로 5조입니다. 바로 남북한이 뭘 했다? 핵 문제를 담았다는 거예요. 핵 문제 해법을 담았다.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 그것 때문에 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요. 왜? 그거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결국 그게 독소조항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조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형이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신에 따라 싱가포르 선언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해주면 북은 그에 따라 영변의 핵폐기 이상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5조 이항입니다. 5조 이항입니다. 저는 이 항목을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일단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정선장님 책 보면 그 약간 곡해하셔서 제가 나쁜 놈 됐던데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많이 드렸던 건 아니에요. 미국의 허락을 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했던 건 아니에요. 허락을 득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 나는 그거 들어간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못 지키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지키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느냐는 상응 조치가 혹시 뭔지 예상을 해보세요. 뭐겠어요? 사실 제재였어요. 제재라고 쓰고 싶었는데 못 쓴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보다기면 제가 지난 정국에 좀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 예, 제가 발령까지 나섰는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마지막 순간까지 참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미국의 험난한 이거를 방해적 농약과 이거를 어떻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바로 치고 나갔죠. 꼭 그것 때문이 아닌데 11월 달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한미 간의 남북 관계 협의체 만들어진 거, 워킹그룹 만들어진 거. 예. 그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사 끊고 그걸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11월 달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회의를 할 때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혼납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찾아보시면 딱 그 G20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논조가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한미 평양선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께서 바로 끝나고 한국 들어오셔서 얼마 안 있다 유럽 순방 가셨었습니다. 유럽 순방 가셔서 영국, 프랑스 이게 돌아왔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서 영국, 프랑스 가셔서 어떤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제재 이야기 하다가 혼쭐 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예. 평양선언 끝나고 가셔서 영국 가서 프랑스 가서 이제 프랑스 제재 해제해 주면 안 되겠냐 했다가 아주 박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본인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하게 실수도 있었지만 왜 2019년 2월 달에 67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를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냥 유람하러요? 아닙니다.
62% 갔던 거는 북한 인민들도 다 알아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네. 거기서 왜 북은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라는 게 나오는 게요. 2008년에 제가 왜 변곡점이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2008년에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김정일이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김정일이 죽다 살아납니다. 혹시 아시는 게 8월 중순에 심장 때문에 쓰러졌다가 40일 만에 다시 나타나죠. 그때 심장 수술을 받죠. 바이패스 수술 받고 프랑스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하고 해서 이제 살아납니다. 살아나죠. 본인의 수명은 4에서 5년.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일의 수술 이후에 예상 수명은 4에서 5년 남았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자, 여러분이 김정일이라면 어떡할까요? 아이 개싸라 싸라 대떨어져라 이런 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게 북한 지도자입니다. 예. 김정남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김정철도 아니고 김정은을 선택합니다. 물론 김정은의 선택은 그보다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김정은의 선택은 그보다 먼저 선택이 됐었어요. 그거는 또 그렇게 그것도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김정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김정은을 위해서 후계 체제를 위해서 본인이 많은 걸 바꿉니다. 북은 2009년에 당교육 바꿨습니다. 2010년에 헌법 바꿨습니다. 2010년 후반에 뭘 하죠? 화폐개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정일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받았을 때에 그때 북한이 걸었던 고난의 행군의 길을 반복하기 싫었거든요. 김일성은 자기가 북은 당정군이라고 하죠. 당, 국가, 이 세 가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은 당 총비서, 국가는 주석, 그죠? 그다음 군은 당정부사위원장, 최고사령관이라는 이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은 이 세 가지를 받지 못했어요.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이라는 걸 받았지만 국방위원장 위에 뭐가 있었냐면 주석이 있었죠. 존재했죠. 예. 최고사령관 위에 당정부사위원회가 존재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자기가 준비 다 해놓고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지미 카터가 갔다가 그 북한 위기론 속에서 뭐였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내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묘영산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다가 묘영산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일성은요. 진짜 생각지도 않고 죽은 거야. 근데 거기에 고난행군 사회주의 체제 붕괴 막 별을 다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는 물론 수업은 많이 했지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본인들이 받을 만한 정확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석진 못 받았죠. 총수석이 못 받았습니다. 당정부사장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 97년 3년이나 지난 다음에 당직책 받았죠. 그리고 1년 이상 98년에 헌법을 바꿔서 주석직 없애버리고 국방위원장을 그 위로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그냥 어렵게 그냥 그 자리에 간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두 개의 직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최고사령관과 뭐다? 국방위원장. 그래 뭐예요? 이건 군사 직책이고. 그래 군인들이 닥달해가지고 그래서 성문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해 왔었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가능했었다 치자. 근데 이제 90년대가 지나오면 그러니까 2000년대가 지나오면서 이민들 머리 굵어지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만들었던 성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려를 준비하고 정상적인 인계 인수를 하기 위해서 2009년, 2010년 당격받고 다 했어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하나, 여러분들 2008년에 김정일이 아팠고 3년이 지난 동안 우리 학교에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논쟁이 있었냐?
김정일이가 죽고 나면 북한의 정치 체계는 어떤 정치 체제일 것인가라는 논쟁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 논쟁에서 1등이 뭐였는가? 1등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냐? 군부 집단 지도 체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학자 전체의 60에서 70%가 김정일이가 죽고 나면 군부가 집단 지도체가 돼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60% 70%였어요. 두 번째 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 장성택 섭정. 여러분 이제 기억 생각 나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30%죠. 한 10%만 김정은이가 독단적으로 유유 독재를 그냥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00%의 북한 학자들한테 보면 아무도 집단 지도 체제와 섭정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참 답답한 일이죠. 북한 학자는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7차 핵실험을 2년 동안 안 해도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외롭게 7차 핵실험 2년 동안 안 한다고 혼자서 떠들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미치듯이 진짜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일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딱 만들어 놓고 넘겼어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딱 시스템적으로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은 만주벌판을 새로 만주벌판에 뛰어다닌 것은 나중에 조금 조작도 있었고 과장된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사전적 정당성이라고 통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란 또 나이 드신 주민들의 김일성 향수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호 아저씨 같은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80년부터의 후계자로서 갖고 왔던 뭔가 사전적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전적 정당성이 없는 건 뭐로 해야 된다? 결국 사후적 정당성이에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속에서 뭘 해야 된다? 결국은 가다가 사후적으로 본인이 최고 지도자로서 역량과 능력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2015년이었어요. 2016년이었어요. 2016년 바로 제7차 당대회. 북한이 1980년도에 제6차 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무려 36년 동안 당대회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당대회를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무회의를 못했다? 아니면 국회를 못 열었다? 이런 거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국가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국가에는 모든 것들을 당대에서 결정을 해서 넘어오니까 이게 당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당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당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대가 5년 만에 하는 당대에 못했다는 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면 뭐다? 인민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야. 보여줄 게 없는 거야. 그 다음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 36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의 둘의 원맨쇼 능력으로만 갖고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은 뭐가 불가능하다? 김정은은 뭐가 불가능하다? 사전적 정당성이 없어요. 사후적 정당성으로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민들을 설득해야 돼. 그게 현재 북한의 소위 머리가 바뀐 이민들의 생각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은 2016년 5월달에 당대를 합니다. 7차 당대를 해서 뭐 됐다? 5개년 전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5개년 전략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죠? 2020년까지 5개년 전략이 소위 말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이제 3년이 끝났죠. 이게 4년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그 정권이 있는 동안 5개년 계획이 4개년 계획이는 그것을 평가받고 정권을 재창출하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 점점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북은 뭐 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제7차 당대에 한 차례 뭘 했다?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여기서 비밀인 거예요. 뭐냐?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쉽게 말하면 5개년 계획의 첫 번째였어요. 5개년 전략 첫 번째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5개년 전략이라는 그 문서가 이제는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그 공식적으로 보시면 문서를 보시면 대단히 좀 약간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과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명시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석탄은 몇십만 톤 이렇게 식량은 대단히 막 너무 꿈 같은 북한 현재 상황을 너무 도외시한 이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 놓고 보면 2020년까지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막 달려도 2020년까지 됐지 안 됐지라는 모를 판국에 딱 상황이 터진 게 뭐냐? 뭐가 터졌냐? 바로 2016년에 그 계획은 1월 1일부터 시작된 계획인데요. 2016년에 북이 3번의 뭘 두드려맞냐? 제재를 두드려맞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2016년에 북한이 총 9차례인가요? 네, 쭉 유해제를 2006년부터 두드려맞죠. 맞는 중에서 앞에 있는 있었던 제재들은요, 사실 북한의 내부적으로 인민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대단히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제재가 나올 때마다 북한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2016년에 맞은 세계 제재는 북한이 조금 가슴 아픈 제재예요. 정말 아픈 제재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민들한테 약간의 뭔가 영향을 미치는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뭘 고민을 못했냐면 2016년에 두드러맞을 제재를 고려치 못하고 만드는 제재야. 그냥 제대로 가도 두드러맞을 제재, 그러니까 이 완성을 해야 될, 뭘 모르겠는데 이걸까지 두드러맞아 버리니 미쳐버리는 노릇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북은 뭐다? 안보와 경제. 그럼 북은 뭐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안보. 해내가지고 먼저 안보를 먼저 잡는. 그러니까 2년 동안 2016년, 17년 동안 제재에 목 마르면서도 핵을 완성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7형 성공을 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보라는 토끼를 잡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으쌰으쌰 경제 토끼를 잡으려고 이제 3년 남았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소위 쇼카트를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근데 이 엄청난 인민들한테 약속해놓은 이 5개년 전략을 하기는 너무 답답하거든. 이걸 어찌 해오니까. 근데 기회가 온 거야. 어떤 기회가 왔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실기, 착각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 바로 우리 촛불. 두 번째, 트럼프. 소위 말해서. 죄송하지만 또라이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빅딜이 가능한 거야. 다른 대통령들은 불가능해. 근데 얘는 뭐다? 미국 의회나 군산복합제나 얘들 눈치 안 보고 오케이. 노벨상을 위해서 자기가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재 날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오케이. 야, 한분 예, 기회야. 촛불 85%.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착각했거든요. 저도 쏘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촛불에 나가시는 분들이 뭐 80%, 85%라고 하잖아요. 난 그게 문재인 지지율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때 41%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대통령은 49대 51, 51대 49야. 많아요. 60대 40.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80%가 정권을 줬다면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지. 못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도 그거 착각을 했다고 봐요. 착각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기회가 였거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2008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정보를 주면서 가려고 했던 그 길, 또 핵을 움켜쥐고 가는 그 길 자체를 해서 소위 첫 번째 본인의 5개년 전략의 이 3년 차에 소위 말해서 그것을 제재만 딱 해결하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노이에서 그게 이야기했던 게 제재 11개 다 한 게 아니에요. 2016년에 맞은 제재만 풀어달라 했던 거예요. 그게 2016년.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7년에 제가 3월 그날이 며칠이었지? 3월 18일, 17일, 18일, 17일 날 제가 헬싱키에 있었어요. 2018년. 네, 2018년 3월 17, 18, 19 헬싱키에 있었는데요.
헬싱키에서 지금 오스트리아 대사를 하고 있는 최강일 대사, 북한의 최강일 대사. 그 당시에 미주 부국장 했던 분하고 저하고 비밀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요. 다 나왔으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최강일 씨한테, 최강일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고 3월 5일이 정상회담이 결정된 시기였어요. 우리 대표는 서훈 정우영 실장이 북한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고 그때 바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3월 9일 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시켰던 그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 17, 18, 19에 헬싱키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하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네, 왜 나오셨냐고. 왜 정상회담을 받으셨냐고.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우리 사회 그때 이제 북이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미연합훈련망, 군사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제재에 대한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군사적인 압박이 그렇게 두려우셨습니까? 아니면 제재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라고 딱 대놓고 이야기했어, 그 자리에서 내가. 술 먹으면서. 그랬더니 그 최강희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알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아니고 저를 딱 켜놓으면 한심하다는 듯이 그 다음에 대단히 해맑은듯이 씹으면서 저한테 김 선생 우리가 70년 동안 군사적인 그걸 받아봤고 이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공식적으로 하자면 고난을 했는데 2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사실 보고까지 했거든요. 그 북한의 고위층이 자기 입으로 2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한 얘기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안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뭐 최근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나왔겠습니까?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정말 기절게 들었던 재밌었던 얘기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김 선생 그런데 이번 제재는 세긴 셉디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민들한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절절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김 선생 그러면서 제가 뭐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3월 17, 18일 날 만났을 때 벌써 열흘이 지났잖아요. 보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있을 때까지 아직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거는 공표를 했어요. 북한이 언론이 공표했는데 북미 회담에 대한 것은 아직 일체 발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당신들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아직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이번만큼은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틀어지면 진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그 당시에 그러려 했는데요. 그 말을 하노이가 끝나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오조기로 돌아가면 북한테 뭐 미국하고 허락을 득하다 어떤 간에 우리가 북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뭐를 했냐? 미국이 조치를 해주면 갈로하고 제재해주면 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김정은 위원장은 61시간 뭐죠? 기차를 타고 자기 품에 안고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왜? 그거를 남쪽이 설득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비유를 많이 대거든요. 중매쟁이 비유를 많이 됩니다. 사실 중매쟁이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좋은 사람 두 개 붙여주기 위해서 남자 쪽에 가서 여자 쪽에서 여자 쪽에서 열쇠 3개 가져온대. 여자 쪽에서 그 약속도 하지 않을 때 또 남자 쪽에 가서 또 여자 쪽에 가서 또 남자 쪽에서 뭐 집 사가져온대. 이렇게 이제 처음에 구라를 좀 치죠.
그래가지고 둘이가 이제 만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되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또 어그러지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매쟁이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라고 봐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매쟁이가 양쪽에게 소위 말해서 그런 카드를 던졌을 때는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1, 2월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2월 달에 하노이에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그때 MBC 방송국에 앉아 있었거든요. 해설하는. 저도 박수칠 준비, 왜냐면 저도 들은 게 있고 저도 그 정부에 다 있으니까. 청와대도 박수칠 준비하고 저도 뭐 최소한 뭐 빅딜은 아니지만 미들딜, 뭐 스몰딜은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막 박수칠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멘붕에 빠졌거든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게 물론 그 당시에 약간 오해도 있었고 또 트럼프 아까 말씀드린 볼튼의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시기는 언제다? 저는 바로 19년 1월이라고 봐요. 2019년 1월 1일 날 북이 카드를 던졌어요. 신년사에서 뭐를 던졌냐? 신년사에 뭐라고 던졌냐? 개성공단 극강산 조건 없이 열자라고 던졌어요. 조건 없이 열자. 근데 우리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은지 아세요? 지난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 우리가 왜 먼저가 하노이에서 잘 될 건데 반발만 늦게 가면 양쪽에 다 좋은데 우리가 괜히 왜 미국한테 늦게 보이게 우리가 먼저가 미쳐버리는 거지. 제가 그때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만 제가 말씀을 원체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제 비밀이 아니지만 평양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가장 백미가 뭐였습니까? 네? 네? 능라도 15만 분, 능라도 체육관 그래서 15만 평양 시민한테 연설한 겁니다. 북한에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렇게 시키는 건 정말 큰 겁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자기 체제 안전에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백두산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예정이 어떤 두 가지였습니다. 이거는 보통 딜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5조 이항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자, 연설을 하게 했어요. 거기서 사실 김정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할 말 했죠. 그래도 하고 왔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걷어찬 거예요. 촛불이 준 거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윤석열 핑계를 대고 있다? 물론 북의 저 선택이 올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르다는 건 아닙니다. 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62시간 갔어. 근데 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거잖아요. 저 집 남자는 이때까지 만나본 저 집안 남자, 미국 저 남자는 이때까지 남자고 틀린 남자야. 결이 나는 남자야. 그래가지고 앉혀놨어. 그리고 와서 만나보니까 똑같은 싸대기 먹고 떨어졌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결이 저쪽을 남자 쪽을 원망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그죠? 중매장이를 욕하겠어요. 중매장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 끝나고 난 다음에 4월달에 어떤 북한이 발표를 하죠. 능력도 안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북한의 뉘앙스를 읽어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옵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도 안 되고 있어. 왜 중재자 역할 한다고. 앞에 서가지고 우리 물론 여러 면에서 시기한 여러 북한이 다 잘했던 건 분명 아니에요. 아니지만 북한도 좀 솔직히 했었어야 돼. 저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은 그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남북 관계로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선택할 수 있게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건 아마 김주정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훨씬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한반도는 어떻게 놓고 보면 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죠. 최근에 북한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북미 관계, 그다음에 트럼프가 제가 이제 3월 달에 그 미국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 강연에 이제 질문이 벌써 쭉 왔는데요. 참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예. 남북 관계 트럼프가 되는 게 좋습니까? 바이든이 되는 게 좋습니까? 예, 우리는 누구를 미국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교포들이죠. 예, 교포들이 누구를 밀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누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담당자한테 그랬죠.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누가 돼도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북한은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되더라도 대가에서 큰 차이거나 관심이 없을 겁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고 뭔가 도발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는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걱정할 것은 북한이 아니고 우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자꾸 해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치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남북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미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남쪽 배제하고 북미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 3월달에 헌법까지 바꾸겠다.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모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생각인데요. 북한에 여러분들이 미국 예를 들면 유권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유권자면 총선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 총선에서도 북한의 소위 말 북풍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총선에 어느 후보를 찍는 데 영향을 미치세요? 여러분들조차도 우리도 총선에조차도 별로 이제는 미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유권자가 바이든이 어떤 대북 정책을 하고 트럼프가 어떤 대북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표가 바뀝니까? 바뀔 리가 0.0000%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바이든 쪽이 아니라 트럼프 쪽에 싱크탱크에서 소위 말해서 대선 어젠더 있죠. 1번부터 쭉 어젠더를 합니다. 이 어젠더 순서가 쉽게 말하면 1번이 뭐 예를 들면 무슨 복지 정책이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 어젠더를 쭉 해가지고 한 60번까지 지금 현재 만들어 놨어요. 60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100대 과제 중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설령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트럼프가 자기 욕심에 노벨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북한이 안 받습니다. 또 설령 북한이 받는다 치더라도 그냥 그러고 말 거예요. 말 겁니다. 북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의 권력으로 유지되어 왔던 지난 30년에 아무도 못 얻었어요. 생각해보면 북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지난 30년이에요. 오히려 미소의 대립기에 있었던 동서의 양극화 시대에서 나름대로 뭐가 있었다? 수혜를 받았죠. 진영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영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공산당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뭐든 무역을 하든 돈을 빌리든 뭐를 하든 이 진영 내에서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진영이 무너지면서 미국 유일패권 시대, 미국 전체가 전 세계를 200개 국가로 만약 이야기해 보시면 100대 100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이 100개 국가가 먹고 살면 돼. 이쪽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는 좀 차원이 문제고. 그런데 200개 국가가 하나로 미국의 밑으로 온 지난 30년. 근데 200개 국가에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100개 국가를 갖고 할 때도 힘들었어.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점점 자기 돈도 떨어지고. 근데 200개국을 데리고 살다 보니 훨씬 더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아졌죠. 소위 말해서 패권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이 영향력을 국제 공공재라는 것을 여러 나라들한테 공평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국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양극, 극이라고 이야기하는 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극성, 대장짓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양극, 소위 말해 극성이 있는 패권국가가 존재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을 우리가 다시 진영화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극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양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극성이 있나요? 극성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로폴이라고 이야기해요. 무극이라고 해요. 왜? 제대로 된 패권, 소위 말해서 국제 공공재를 자기가 소위 말해서 돈 내서 경찰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쪽 진영이 하고 있죠. 지금 기대 들었지 않습니까? 가치와 이념에 들었죠. 한 60개 국가들이 소위 뭐 글로벌 노스라고 하는 국가들, 나토, 일본, 거기 우리도 끼었죠. 그러면 미국이 대장이냐? 대장 맞아요. 근데 극성이 있는 대장이냐? 극성이 없어요. 왜? 옛날에 미국같이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착취해가지고 소위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오히려 자기 이익을 하는 데 써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극성이 없어요. 이쪽도. 그러면 이쪽은 아예 없지. 중국이 극성인가? 러시아가 극성인가? 아니잖아요. 이쪽은 아예 소위 하이라키라고 이야기하는 개선 자체가 없는 국가야. 이쪽은 개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도 없는데 누군가 대장이 존재하고 중간 대장이 존재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소위 행동대장 쫄 그렇잖아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예. 아니 일본도 지금 엊그저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70명의 경제 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내고 미국도 하고 유럽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못하고 이런 병신짓이 어디 있어? 시키는 데다 그거 조리거든. 자율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쪽의 국가들은 아니거든요. 이쪽의 국가들은 반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의 중심에 모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엮여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이. 그렇다고 이쪽 국가들하고 경제를 안 하냐? 다 해.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북중로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북중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한미 있으니까 북중로 저는 중국이 안 할 겁니다. 예. 중국은요 지금 쳐다보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중국은 러시아도 눈에 안 봐요. 그냥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 10년 20년 후에 누구하고 상대한다? 미국하고 상대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뭐다? 미국 정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제 글로벌적인 규범이나 법규 이런 것들 지켜줘야 되고 뭐 소프트 파워, 국가 브랜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중재하고 다닙니까? 중국이 지금 전쟁 끝내려고 날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났는데 거기에 중국이 낀다? 어떻게 되죠? 러시아는 전범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그 다음에 북한은 무기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제재물이 이소열에서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에서 보는 찐따국가 둘이가 만나 있는데 중국이 들어와? 중국이 바보예요? 거기 들어가게? 그 중국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양자관계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언론들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뭐 북중로 이야기하고 있죠.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러 관계에 짝짝꿍 맞고 있다가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이쪽 지역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쪽은 우리가 말하면 외교에서 싸움에서는요 전략적 자율성이 없는 데가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전략적 자율성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는 북은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가슴 아파요. 북은 지금 이런 진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미 전략 진영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미소라는 속에서의 나름대로 진영화, 그러니까 양극의 수혜를 그러니까 냉전적 수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속에서 힘들었던 세계를 벗어들고 다시 다국화도 어쨌든 새롭게 진영화된 속에서 새로운 진영화 속에서의 수혜를 받는 거죠. 이쪽 진영에서 받는 겁니다. 그 수혜는 벌써 이미 나타났어요. 북이 아무리 미사일 쏘고 아무리 탄도미사일 쏘고 아무리 ICBM 쏴도 뭐가 없다? 추가적인 유해 재전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명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제재도 뭐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무기 거래하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잖아요. 예. 이미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놓고 안 지키죠. 그럼 미국과 북한하고 러시아만 안 지킬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중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자연스럽게 북한하고 외교하는 거예요. 경제 외교하고 무역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갖고 있었던 제재 틀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정권과 체제에 최소한의 안전핀을 유지시키거든요. 그분이 이미 이 속에서 전략적인 자율성을 통해서 본인이 얻을 걸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런 것들 속에서 북이 최근에 여러 연구소나 하는 쪽에서 이렇게 북이 이렇게 나오는 것, 소위 말해서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통일 민족을 지우는 거다라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황당한 건데요. 예. 핵을 사용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동포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민족과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어버렸다라고 실제 찾아보세요. 실제 국가기관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민족과 통일을 지어는 게 맞나요? 황당하죠. 저는 황당해요. 저는 북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실망감도 존재했고, 또 결국은 이런 어떤 진영화 속에서 미국이 자신의 깃발, 이념과 가치라는 깃발을 들고 한 60개국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 60개국을 갖고 으쌰으쌰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진영화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중국과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이 무슨 헐뻘짓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실 미국 스스로가 진영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개국 끌고 가는 것보다 자기 말 잘 듣는 애들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 진영화의 깃발 속에서 깃발을 들었는데, 아니 어느 대통령이 됐다고 이 진영화하고 별도의, 그러니까 북이 이쪽으로 진영화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북이 체제를 본인이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권이 본인이 항복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핵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면, 그러면 나머지 69국이 뭐예요? 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럼 왜 또 우리냐?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쇼를 할지언정 김정은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나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미중의 현재 이 구조서에든 국제 없다는 걸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냉전에 다국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 구조 속에서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구조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깨거나 이런 것까지 굳이 바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상태 내에서도 자율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지금의 현재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번 정부는 아예 불가능하고, 문제는 뭐냐? 다음 정부가 누가 되려든 간에 그게 가능하냐? 북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할아버지가 오든 간에 세종대왕이 다시 대통령이 되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재 정치적 구조, 소위 말해서 51대 49 구조라는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최소한 7대 3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한미동맹에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70% 이상의 뭔가 절대적인 지지가 있지 않은 한 쉽지 않을걸요. 북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선택 자체는 그냥 좀 더 막 그냥 이야기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해봐야.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판을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화가 되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 북이 당대를 가는 건데, 바로 이제 2025년도에
제9차 당대를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올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2025년 하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본인들이 했던 계획의 한 90% 마무리 지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당대를 할 건데요. 그러면 올해가 대단히 뭐가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90%까지 성과를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놓고 보면 본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전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텐션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할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수그리는 게 아니라 그 경제 발전조차도 내년에 2025년을 못하게 막는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에서 이나저나 아니면 그냥 전쟁해버리는 게 낫는 거죠, 사실. 이주권의 획전.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가는 길은 이런 오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오판 때문에 그냥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데 이런 얘기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북한이 내년도에 무사히 당대를 하게 도와줘야 된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세계적으로 무슨 K-팝이 어떻고, 이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쪽 다 넉넉해야 돼요. 서로가. 북도 내년에, 금방은 아니죠. 북은, 아까 말했지만 왜 11차례냐. 북은요,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2035년이 이제 그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35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힘들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현실적으로 15년이라는 먼 시점을 놓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재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북이 2025년 지난 2022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성과가 정말 안 좋아서 경제적인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3년 연말에 발표했던 당대 결과보고서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결과물의 거의 절반 60%가 경제성과입니다. 그게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크게 과장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북한이 그렇게 물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어렵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미 북매강열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또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2023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점일 수 있다. 바텀을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6년 5개년 전략이 실패하고 또 지금까지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북은 뭐라고 했냐? 이제 안 하겠다? 남쪽에 지원하지 않겠다. 협력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제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력갱생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력갱생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북이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말해서 헤어질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공포, 불안감보다 오히려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래, 지난 3년 동안 미국 제재 해제 안 해줘도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북관계 70년 사이에서 그 다음에 1972년 남북의 첫 회담에서 대화를 이끌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남북 대화의 기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남북이 대화를 하지 않은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입니다. 네. 저희가 질문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그 기간 동안 북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오히려 제재 있어도 그 다음에 남북관계 지원이 없더라도 바통 찍고 올라갈 수 있어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표현해야 될까요? 라고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진영화를 갖고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비관적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대단히 비관적인 평가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비관적인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 비관적인 평가를 다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셨거든요. 지난 2018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난 정부에서 통일연구원장을 하셨던 어느 동국대 교수님이 한 번은 저한테 나중에 만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김 교수, 그때 네 말을 들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반은 좋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우시더라고요. 되게 그분한테 고맙다. 왜냐면 그분하고도 논쟁도 많이 했고
했는데 뭐 기승전 제 자랑으로 끝날 것 같은데 네, 끝날 것 같은데 답답한 거예요 사실요. 네, 답답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뭐 질문도 해야 됐고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